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많이 추우셨죠?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지하철 파업도 겹쳐서 이 출퇴근길 발걸음 더 재촉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엔 시민들이 버스나 자가용 등 대체 수단 이용해 주셔서 혼잡이 크진 않았는데 낮 시간 그리고 퇴근길은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방금 7시부터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퇴근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유라 기자, 이 퇴근길 시민들 불편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하철 37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나와 있습니다. 3호선의 경우 제가 퇴근길 배차 간격 직접 측정해봤을 때 18분까지도 벌어졌는데요.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길어진 겁니다. 또 제가 낮부터 나와 있었는데 불편함을 양해해달라는 안내방송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낮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률이 평소 대비 70%대로 떨어졌고요. 퇴근 시간인 지금은 8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찍 나오는 것도 그렇긴 한데 아침에 사람에 눌려서 깔릴까 봐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파업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버스나 자차로 출근하면서 도심 주요 도로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막힙니다. 다른 출근 수단을 찾거나 아니 버스를 타고 오거나 이런 방식을 좀 택해야 될 것 같아요. 13, 4호선을 같이 운영하는 철도 노조가 예고대로 모레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교통 대란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정상화될지는 협상 결과를 좀 봐야겠죠? 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조금 전이죠. 오후 7시에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노조가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는데요. 정치 파업이다, 구조조정에 저항하기 위한 파업이다. 이렇게 노사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무한 책임, 뒤에서는 인력 감축,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또 화물연대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어제 막판 협상 과정에서 민노총 관계자가 협상장을 방문한 뒤 합의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협상에서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도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정부는 찾아다니면서 업무 개시 명령서를 운송 거부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단호합니다. 불법 파업에 타협은 없다고요. 파업을 장기화할 경우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시멘트 운송업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지금도 배차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배차 지시를 카톡으로 파업 이후도 기사들 운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파업에 참여 중인 화물차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명령을 오늘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전달 받으시면 바로 복귀를 해야 돼요. 내일 복귀를 하셔야 되고요. 정부는 명령서 송달을 위해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과 화물차 기사 2,500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명령서가 송달된 운송업체는 15곳, 화물차 기사는 350명입니다. 정부는 송달을 회피할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화물연대의 계속된 운송 거부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접고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복귀한 조합원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운송 거부자들이 돌아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숨통은 트였습니다. 노조원들 눈치 보느라 운송에 나서지 못했던 비노조 화물차 기사들이 속속 현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조민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시멘트 저장소로 천천히 들어오는 대형 트레일러. 25톤 가득 시멘트를 채웁니다. 파업 시작 후 엿새 만에 첫 출하입니다. 운송에 나선 트레일러 뒤로는 순찰차 한 대가 바짝 붙어 경호합니다. 우리 순찰차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시멘트 회사 3곳의 저장소가 모여있는 서울 수색역 시멘트 유통기지는 파업 이후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틀째인 오늘은 19대의 차량이 시멘트 출하에 나섰습니다. 10대 이상은 나가지 않을까 오늘. 어제까지는 한 대도 없었어요.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도 4만 5천 톤 정도로 어제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출하량 20만 톤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양입니다. 그나마도 운송에 나선 건 비노조원들. 노조원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나왔지만 불안하긴 되게 불안해요. 노조원들이 손가락질하고 사진 찍고 갔더라고요. 그 명령서 쓰고 한 석 달 되기 전까지는 좀 보겠다라는 상황은 본격적으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거나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요. 민노총은 업무 개시 명령에 불복하며 내일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업 지지 문화제를, 다음 달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6일에는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고수입 단기 아르바이트도 등장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완성차를 각 지역 출고장으로 대신 몰고 가면 일당 16만 원을 벌 수 있는 건데요. 입소문을 타면서 이른 새벽 주부부터 청년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 반. 두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카캐리어 운행이 모두 멈추자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직접 완성차를 몰고 가는 로드 탁송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들입니다. 정문 앞에 도착한 거는 4시 정도. 부모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기아차는 매일 700명 정도를 탁송기사로 임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16만 원, 점심도 구내식당에서 공짜로 줍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멀게는 경북 경산부터 전북 신태인, 전남 장성 등으로 하루 한 차례에서 많으면 3번 정도 지역 출고장에 차를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돌아올 땐 기아차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옵니다. 일기소는 또 10%를 떼어요. 8시간에 대한 그 강도 높은 일하고 여기 일하고는 또 다르죠. 오늘도 날씨 춥잖아요. 어제까진 선착순이었지만 혼잡도를 고려해 오늘부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할만해요. 일상은 네. 많이 주니까. 오늘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면 약간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어때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죠. 돈을 벌어 좋지만 나라 경제가 걱정이라는 시민도 있습니다. 괜찮은 알바냐고요? 알바로서는 할만하죠. 그런데 나라를 경기를 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 신차 구매자들은 새 차를 받았는데 주행거리가 길어 중고차 같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현대기아차는 품질 보증 주행거리를 2,000km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앞서 보신 비노조원 화물차 기사를 화물연대 노조원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방문한 인천 신항 인근 도로에서는 못 수백 개가 발견돼 경찰이 고의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노조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 9cm 길이의 못이 여러 개 흩어져 있습니다. 인천신항 해안도로 2km 구간에서 못 700여 개가 발견된 건 오전 9시 반쯤. 윤익은 경찰청장이 인천신항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방문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청장님이 오셨을 때도 수고하고 있었죠. 경찰은 화물연대 운송 방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인데 화물연대 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낮 부산신항 4부도 트레일러가 지나가자 한 남성이 차로 한가운데에서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계속 쫓아갑니다. 화물연대 노조원이 비노조원을 향해 벌인 행동인데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마이크는 차량 뒤편에 떨어져 운전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에는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을 향해 계란이 날아왔는데 경찰은 CCTV를 통해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윤 청장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거의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행위자 또 그리고 그 배우자, 주동자까지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은 비노조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주유소 기름이 동나는 주유대란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유소가 먼저 품절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전국에서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벌써 26곳입니다. 정부는 정유 분야까지 업무 개시 명령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직원들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름이 품절됐다는 안내문을 붙입니다. 이 주유소는 그제 낮부터 보통 휘발유 재고가 모두 바닥났는데요. 이 때문에 주유하러 온 손님들은 허탕을 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내니까 기름 떨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왔거든요. 가게 옆에 거기 또 터널 갖고 주유소 있는데 거기 가봐야죠. 홈롤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급유를 받아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딱히 대책이 없고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 총 26곳,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23곳이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업종에 이어 정유 부문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에 이어서 아마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시고 앞으로 또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기름 같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군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롤이 18대를 긴급 투입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기름 품절 사태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쓸 양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서로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불안하죠.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해 확보한 문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자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인데요. 이 말이 아니라 이 문서가 등장한 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미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이 부실 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대행업자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건 2020년 4월. 이 씨는 대장동 관련 사업권을 따내려고 2014년부터 남 변호사에게 42억 5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이 지목한 인물입니다. 이 씨는 5장 분량의 문건에 돈의 성격을 명시했습니다. 남욱이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인허가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건네진다고 얘기했다고 적은 겁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이 자금 가운데 최소 4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걸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만배 씨 등을 통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최근 검찰도 내용 증명 문서를 확보해 남 변호사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1년 5개월 전 자금 조성자가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김용 정진상한테 돈 흘러간 거 김만배 씨한테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지난해 11월 대장동 초기 수사팀이 남 변호사와 이 씨로부터 내용 증명과 비슷한 진술을 이미 확보했었다는 의혹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나 측근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수사를 뭉갠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대장동 사업 로비 명목으로 50억 원씩 줬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있었죠. 그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 이 대장동 일당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검찰이 징역 15년,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씩 주기로 한 인물 명단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50억 원,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5억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뇌물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이 지방자치 권력과 유착해 불법적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했다며 이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증거와 상관없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지금 15년씩 구형을 하니 제 입장에서도 지금 좀 황당합니다. 그거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사를 했다고.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그러니까 지난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대장동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금 의혹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이재명 대표 관련 선거 자금이 건너갔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받아놓고도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네, 현재 검찰 수사팀이 새롭게 확보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요. 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에게 성남시장 선거자금 등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최측근 등에 건네진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초기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이 분양 대행업자와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면서요. 이미 문건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을 받았더라면 이 선거자금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 남욱 변호사는요, 분양 대행업자에게 받은 돈 가운데서 선거 자금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 건너간 돈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죠. 이 교체 전 지난 수사팀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게 맞다면 왜 이재명 대표나 측근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만 재판에 넘겼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 의문이 이제 이 진술과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최근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해 검찰이 4명만 구속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봐주기였냐? 혹시 거래가 있었나?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됩니다. 네, 그제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에서 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조서 내용이 이렇게 밝혀지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남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김만배, 유동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과 공무원 1명 등 4명만 구속하겠다는 검찰 제안을 받고 귀국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가 검찰 수사팀의 불출석 사유를 밝힌 문건에도요.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수사팀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초기 수사팀은 이 수사선상에서 이들을 아예 배제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이 불구속 약속 의혹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난해에도요, 이 당시에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수사 내용이 좀 새는 것 같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성남시장 선거 자금 진술 확보 의혹, 그리고 남 변호사의 불구속 수사 약속 의혹 외에도요.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일에 김용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서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정진상 실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죠. 이정수 전 지검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그 초기 수사팀은 다 바뀐 겁니까?
네, 이 대장동 수사팀은요, 정권이 교체된 뒤에 지난 7월 전면 개편됐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올해 1월까지 대장동 전담 수사팀에 있었던 유경필 부장검사는요, 검찰을 떠나서 변호사가 됐고요. 담당 차장검사도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당시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1년이 지난 일이라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제기된 의혹 모두 수사했다면서 부실 수사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만약에 봐주기 수사를 한 거라면 그걸 밝혀낼 수는 있는 건지, 그리고 검찰이 그걸 밝혀낼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검찰은요, 문제가 있는 부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 실장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에 대장동 본류 수사를 매듭져서 기소해야 하는 만큼요, 이 전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장동 전 수사팀은 지난해에도 윗선 부실 수사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올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현 수사팀이 전 수사팀을 상대로 부실 수사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참, 이 바깥 날씨처럼 정치권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하면 다음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단독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의사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파면 기회를 줬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모레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에 참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할 경우 다음 주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에 가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를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야당들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서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민주당의 장관 해임 건의안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국정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은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냐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고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당장 보이콧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내일과 모레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보류하고 예산안부터 처리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언급은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탄핵소추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여야 정국.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남은 내년도 예산안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맞붙으면서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해야 하는 예산안 증액 감액 심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법정 시한 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론만 확인했습니다. 2일까지 안 되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주택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회동 이후 예결위 여야 간사가 쟁점 사업 예산을 논의하고 있지만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에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비명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그만큼 이 비명계들을 향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막공세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출당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 대표 지키겠다며 주말 촛불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원들과 소통을 늘리겠다며 만든 청원 게시판입니다. 상위 5개 글 중 4개가 비명계 출당 요구 청원글입니다. 한 청원자는 이 대표에게 피해를 끼치는 해당 행위자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당에서 바로 출당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원욱, 조응천, 박용진 의원 등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해온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출당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최근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 세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팬덤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의원들이 매 순간 참 스스로 비겁하고 존잘한 그런 결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청원자는 연일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당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한 윤 정권에 맞서 이재명 지키기 투쟁에 나서자며 이번 주말 중앙지검 앞 촛불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조여오고 비명계에서 이 대표의 자진 사퇴까지 촉구하자 강성 지지층들이 이 대표 엄호에 나선 겁니다.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SNS에 개딸 그리고 민주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맞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처럼일까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정부가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야당은 위헌이라면서 반발했죠. 여야는 서로에게요, 노무현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개시 명령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노무현 정부 때더라고요. 네. 서로 노무현 전 대통령 끌어들이는 이유는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에 국가 경제의 주요 기능을 볼모로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었죠. 노동계 내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지금과 같은 노동운동을 가지고는 노동운동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 개시 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도입시킨 제도라면서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이라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노 전 대통령의 이 원칙 대응을 부각하려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당시 업무 개시 명령 도입에 이낙연, 유시민, 추미애, 임종석 등 민주당 쪽 인사들이 찬성한 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요,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가급적이면 타협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가급적이면 대화로 문제를 풀고. 박용진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존경하는 노 전 대통령의 노선이 정답이라면서 대화를 역시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원칙도 지켜야 하고
또 대화도 해야겠죠.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도요. 2003년 화물연대 제1차 파업 때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2차 파업에는 선복귀, 후 협상 방침을 내세우면서 강경 모드로 전환했었는데요. 18년이 지난 지금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역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빈쌀만 사우디 왕세자, 의혹대 음모가 뭘까요? 민주당이요. 두 정상 사이에 딜, 그러니까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2030년 엑스포 유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한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양국 정상 간 대화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빅딜설인데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회의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빈살만의 방안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포기하고 네온시티 사업권을 따는 것이 아니냐는 이 빅딜설까지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하고는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이고 네옴시티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국익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은 민주당의 주장을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라면서 다른 나라 정부까지 모욕한 외교 결례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나오는 절박한 몸부림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빅딜설에 근거를 내놓은 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당 공식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할 만한 의혹이라면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치열한 엑스포 유치 전에 힘만 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국익이 걸린 의혹은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 집 앞에서는 매일 시끄러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건데 아파트 지하로 지나갈 예정인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주택가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이웃 주민들까지 소음 고통에 시달립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시위 차량이 줄줄이 주차돼 있고 곳곳에 현수막과 피켓이 붙어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집 앞입니다. 오전 10시 45인승 전세버스 5대에서 250여 명의 사람이 줄줄이 내리더니 구호를 외치며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GTX! 우야라! 음마고통! 결사 반대! 국토교통부가 GTX C 건설 우선 협상자로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을 선정했다는 이유로 국책사업 협의 주체도 아닌 기업 총수의 집 앞에 몰려간 겁니다. 문제는 여기가 주택가란 점입니다. 관계없는 주민들도 19일째 집회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간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훨씬 웃돌지만 횟수 기준을 교묘히 피해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피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통이에요. 집회 자유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 상인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잖아요. 음마 재건축 추진위는 최대 35층으로 새로 짓는데 GTX가 단지 밑을 지나면 집안 약화로 무너질 수 있다며 크게 돌아가는 노선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나고 비용도 최소 200억 원 더 듭니다. 국토부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일축합니다. 서울 지하철 20곳이 이미 주거지 밑을 통과하는 데다 GTX-C는 평균보다 2배 깊은 지하 60m에 건설되는 만큼 문제 없단 겁니다. 국토부는 음마 추진위가 일당 5만 원을 주고 사람들을 시위에 동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다음 달 7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공급 유용 등 운영 실태 행정조사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사흘 전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추락 직전까지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들은 꼬리 날개 문제를 지적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물주머니를 단 채 산불 궤도 방송을 하던 헬기. 갑자기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며 거의 수평을 유지한 채 추락합니다. 30초 만에 불이 붙고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커다란 폭발음이 들립니다. 강원도 양양 추락사고 헬기의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돌아서 내려올 때는 궤도 방송을 하면서 좀 낮게 떠서 갔어요. 하지만 이제 뱅뱅 돌면서 떨어지는 장면을 제가 봤죠. 영상을 본 전문가는 꼬리 날개에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인다며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은 걸로 분석했습니다. 꼬리 날개에 문제가 생겨서 조종사는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추락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유족 일부는 사고 원인을 기체 결함으로 보고 있지만 업체 측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온 만큼 기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태. 이르면 내일 사망자 DNA 분석 결과가 나와 탑승자 명단에 없었던 여성 2명의 신원이 최종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일하던 남성 2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먼저 매몰된 사람을 구하려던 동료까지 매몰된 겁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구덩이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삽으로 연신 흙을 퍼내지만 매몰된 작업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 40분쯤. 2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깊이 5m 구덩이에서 작업자 2명을 덮쳤습니다. 5m 깊이에서 2m가 토사가 무너진 거죠. 저희가 삽하고 곡괭이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30대 작업자 1명이 매몰되자 40대 동료가 구조에 나섰다가 함께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주택 신축이 예정돼 있던 곳으로 유물 산포지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발굴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업 시행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속칭 짬밥이라 불리는 군대 음식, 어떤 메뉴가 떠오르시나요? 삽을 닮은 조리도구까지 사용하며 대량으로 요리하는 단체 음식이 떠오르죠.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깨는 군인 요리 대회를 김성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초집중 모드의 생선 가시 손질, 부드러운 웍질, 재빠른 채소 다지기,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이 프로 요리사를 방불케 합니다. 오징어, 삼겹살, 쭈꾸미 등 군 보급 식재료 그대로 75분간의 조리를 거치면 볶음밥, 꼬치, 보쌈, 버거까지 다양한 음식이 차려집니다. 군인 요리대회 황금삽 셰프 어워즈에 참가해 예선을 통과한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 취사병 8팀이 최종 결선전을 펼쳤습니다. 여덟 개 팀이 오징어, 삼겹살, 쭈꾸미를 이용해 만든 요리를 먹어봤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음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기를 채우는 데 급급했던 이른바 짬밥이 맛도 영양도 좋은 요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전 청와대 총괄조리장, 유명 요리사, 요리 연구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군 급식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심사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장병들이 먹었을 때 충분한 에너지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이 되는지를 보고요. 부대에서 적용 가능한 음식인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1인당 하루 11,000원이었던 군 장병 급식비는 올해 7월부터 13,000원으로 인상됐고 2024년부터는 15,00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대회는 까다로운 MZ세대 장병들을 위한 메뉴 개발을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의 요리 제조법은 군 급식 요리책으로 제작돼 전군 취사장에 배포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어젯밤 서울 기상관측소 모습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먼지처럼 약하게 눈발이 흩날리는데요. 올 들어 서울에 내린 공식 첫눈입니다. 지난해보다 19일 늦게 내렸죠. 내가 사는 곳엔 눈이 안 왔다며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첫눈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아봅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관측소에서 직원 눈에 직접 관측돼야 인정됩니다. 기상청 직원들이 4교대로 근무하는 유인 관측소 전국 23곳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각종 기상현상을 사람의 눈으로 관측합니다. 실수로 관측을 못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기상청은 여러 명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자동 관측 장비도 있어 그럴 가능성 0%라고 말합니다. 기상청에선 국민 민감사항이라며 계절 관측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이번엔 이 현상을 관측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상 현상별로 자세한 기준 살펴보죠. 첫눈은 진눈깨비가 와도 인정되고요. 첫 얼음은 관측소 장비에 담긴 물이 처음 어는 날로 판단합니다. 관측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만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어떨까요? 관측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은 하지만 공식 통계에선 뺍니다. 서울 강남에만 눈이 왔다면 기록만 해두고 첫눈으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강 결빙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한강의 가장 가운데인 한강대교, 그중에서도 노량진 방향 2번에서 4번 교각 사이에서 상류 쪽으로 100m가 얼어야 인정됩니다. 두께와 상관없이 얼음으로 덮일 정도면 결빙으로 인정됩니다. 기상청 직원들은 관측소 밖으로도 출장을 다니며 생물을 관측하는데요. 봄꽃이 피거나 잠자리가 나타나는 시점처럼 피부에 와닿는 계절 현상을 통해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가나전의 패배를 털어내고 마지막 대반전을 위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카타르 도하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선수들 분위기 다시 밝아졌습니까? 네, 어제 점심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선수들끼리 말이 없어서 가라앉은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회복 훈련에 돌입하면서 대화도 하고 다시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모든 선수들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전력 질주를 하는 황희찬의 모습이 반갑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2경기를 결장했는데 이제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훈련에서 스프린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3타전 깜짝 투입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이게 그쪽 포지션 좀 아쉬웠었어요. 포르투갈을 한번 공략을 하려면 희찬 선수의 투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포르투갈전에서는 벤투 감독이 빠지게 됐는데 경기에 지장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벤치의 리더십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벤투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가나전에서 심판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하면서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습니다.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무전기나 휴대전화 등으로 지시를 내릴 수 없고 하프타임 라커룸 출입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4년간 준비한 과정을 믿고 있습니다. Uma equipa técnica para eles tomarem decisões também e estão mais capacitados para o fazer. São competentes, têm autonomia, gerem. 감독이 없는 상황은 선수들의 투지를 자극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제 회복 훈련을 했던 대표팀은 잠시 후 훈련부터 본격적인 포르투갈전 대비 전술 훈련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미국과 이란,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한 조에 모인 B조, 서로 질 수 없는 상대가 맞붙은 조죠. 그라운드 위 총성 없는 전쟁, 정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경기를 초조하게 지켜보던 미국 팬들. 플리식의 선제골이 나오자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이란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2위로 16강에 오른 반면 이란은 탈락했습니다.
이란과의 A매치 3번째 맞대결에서 값진 첫 승을 거둔 미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뉴욕의 명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대표팀을 상징하는 색으로 단장했고 백악관 잔디밭에 응원 문구를 걸어뒀던 바이든 대통령도 축하를 건넸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응원에 나섰던 이란 팬들은 아쉬워했습니다. راستش زیاد تلاش کردیم ولی خب حالا هر کاری کردیم نتونستیم به گل برسیم. دیگه حالا قسمت اونا بوده که حالا 한 무리의 웨일스 팬들이 잉글랜드 팬과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이 제지합니다. 같은 영국이지만 서로 다른 뿌리와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인 잉글랜드와 웨일스. 웨일스가 64년 만에 본선에 오르면서 마침내 성사된 영국 내전에선 잉글랜드가 웃었습니다. 잉글랜드는 1위로 16강에 올랐고 웨일스는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갈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라끼리는 대립해왔지만 선수들과 팬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또 달라집니다. 월드컵이 지니는 또 하나의 마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주요 도시로 확산된 백지 시위에 맞서 당국이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습니다. 공안들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불식 검문하고 베이징 대학가가 집중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상하이 지하철 객실에서 승객 휴대전화를 살펴본 공안이 옆자리 승객 휴대전화도 건네받아 검사합니다. 중국에서 차단된 SNS나 우회 접속 프로그램이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수도 베이징도 추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안 당국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틀 전 베이징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던 량마허입니다. 낮 시간이지만 현재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공안들만 인근에서 대기 중입니다. 학생들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해 겨울방학에 앞서 고향행을 독려하고 있는 베이징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도로는 한산하고 입구엔 공안 차량과 배달 음식만 쌓여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SNS 활동은 백지 시위에 놀란 공안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식당에 써져 있었던 혈서를 이제 위챗으로 공유를 할 때 위챗 막힌 사람을 열어봤어요. 반복되는 불신 검문과 장기간 봉쇄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늘어납니다. 如果长时间封控的话，肯定人会受不了的。对，所以说抗议我也觉得可以接受。 당국은 적대 세력의 침투와 사회 질서 교란 행위를 타격하겠다며 백지 시위의 고강도 탄압을 예고했습니다. 당국의 압박 속에서도 어젯밤 광저우에서는 또 다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방패를 앞세운 공안들을 향해 시민들이 물병을 던졌고 공안들은 최루탄을 터뜨리며 해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장 전 주석은 30년 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초석을 다진 인물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9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장 전 주석이 백혈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오후 12시 13분쯤 상하이에서 별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전 주석은 지난달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결정한 제20차 당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국 공산당과 관영 매체는 홈페이지를 흑백으로 바꾸고 장 전 주석을 추모했습니다. 1989년天安门 사태 후 덩샤오핑에 의해 전격 발탁되면서 중국 중앙 정계에 진출한 장 전 주석은 중국의 제3세대 지도자로 1993년부터 10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매년 평균 8%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하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초석을 다지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한중 간의 친선 우호 증진 및 한반도의 핵 문제를 비롯한 재반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장 전 주석은 1995년 11월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인연도 있습니다.
홍콩 반환과 마카오 반환도 장 전 주석 임기 당시 이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을 주임 위원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하루 사이 한겨울이 찾아왔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은 영하 9도로 이번 추위의 절정이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이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 언제 풀리나 궁금하시죠? 주 중반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겠고 금요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7cm, 서해안에는 최대 5cm의 눈이 내릴 텐데요. 눈이 내릴 때는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겠고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 영하 7도, 광주는 영하 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영하 1도, 대전은 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자금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한 정황. 대장동 사업자에게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당시 여권 후보니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의혹인데요. 여권은 봐주고 야권은 가혹하게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 수사해야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좌고 우면 말고 법대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